자, 제발 좀 주기율표 대소문 원소기호 쓸 때 대소문자는 좀 구별해서 잘 쓰고, 딱딱 줄 맞춰서. 지난주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 그랬고, 그 같은 세로줄은 실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 즉 원자과 전자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지닌다까지 이야기했죠. 그 중에 좀 특별하게 부르는 게 세 개가 있는데 현행 중등은 두 개만 배워요. 근데 세 개 다 배우자. 우리는 그래도 나름 중등 내신 플러스인 심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정도 더 배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일족 원소 중에 수소를 제외. 일족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족, 알칼리 원소라고 합니다. 알칼리족,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칼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알칼리? 네, 염기성이라는 뜻이죠. 알칼리성, 염기성을 영어로 말하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또 한토끼. 산토끼, 판토끼.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화학과 전공생은 이러죠. 알칼리 토끼. 어, 산토끼, 염기토끼. 뭐 이제 이런 거에 나오는 이제 알칼리 토끼가 있죠.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무른 금속입니다. 금속이 별로 안 단단해. 문제가 있어요. 은백색의 광택은 즉시 사라집니다. 은백색의 광택은 딱 바로 사라져 없어지는데 왜 그렇냐면 얘네들은 반응성이 무지 큽니다. 매우 무른 금속이라는 거는 금속이 물렁거린다라는 느낌에 가까울 정도예요. 어느 정도로 물렁거리느냐? 커터칼로 잘라줍니다. 나트륨 덩어리나 리튬 덩어리 이렇게 커터칼로 놓고 쓱 칼집을 넣잖아? 그러면 쓱 잘립니다. 근데 그 잘리는 느낌이 어느 정도냐? 지우개 자르는 느낌밖에 안 나요. 더, 리튬이나 나트륨 덩어리를 잡고 커터칼로 싹 칼로 꾹 이렇게 잘라 넣으면 여러분들 커터칼로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 나요. 더 특징인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리튬, 나트륨, 칼륨 내려갈수록 더 부드럽게 잘립니다. 더 물러져요. 그리고 딱
자르고 나면 그 잘린 단면에서 은백색의 광택이 보이자 말자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산화물에 의한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떼끼는 것처럼 바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화나트륨이나 산화리튬이나 산화칼륨이 그 표면을, 잘린 표면을 덮어 씌우면서 진짜 떼탄 지우개 색깔로 바뀌어요. 얇은 껍질 막이 생긴다. 산소와 반응해서 바로 산화물의 피막이 덮여지고, 그거 말고 물과 반응하잖아. 우리나라의 유튜버라는 직업이 만들어진 극초창기에 과학 관련 유튜버들이 초반에 공통적으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장이나 매우 넓은 공터에 세숫대 하나, 낡은 유리 어항을 하나 두고 어디선가 구해온 나트륨 덩어리를 어항 안에 던져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터집니다. 뿡 하고 터져요. 왜냐하면 나트륨이 물이랑 반응하잖아. 숫자입니다. 두 개의 나트륨이 두 개의 물과 반응하면 후산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NaOH입니다. 네. 하고 뭐가 생긴다? 수소기체가 생기고요. 여기에 덤으로 열도 나요. 네. 수소에 열이 가면 터지겠죠. 요게 이제 밑에 설명인데, 참고로 이 수산화 나트륨은 강한 염기성을 가져요. 여기 나트륨 자리에 리튬, 나트륨, 칼륨 뭘 넣든지 똑같습니다. 셋 다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리튬, 수산화 칼륨은 아주 강한 염기성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 수소기체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본 쪽 만화에 보면 이제 탐정 만화 시리즈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만화는 코난이죠. 코난 도일. 그거 말고 조금 약간 무서운 시리즈 중에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맨날 우리 할아버지 명탐정 누구누구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하겠어 이러면서 사건 해결하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만화의 진짜 무서운 점 뭔지 알아?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범인은 아니지만 그 새끼 옆에서 계속 사건이 터지면 그 새끼가 범인이겠지. 주인공이 어디 놀러 가면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터져요. 흔히 인터넷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4명의 남자. 소년 탐정 코난. 아까 말한 탐정 만화 김전일.
그 다음에 미국 배우 2명이에요. 한 명이 최근에 뭐 죽을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 그 다이하드 시리즈의 그 양반. 그 브루스 뭔가 하여튼 이름이 뭐 있는데 하여튼 그 되게 개고생하는 그 영화 배우 하나 있고, 한 명이 누구냐면은 스티븐 시걸이라고 하는 그 역시 약간 멕시코계 그 액션 배우가 있어요. 주변에 전 세계급 테러나 이상한 그 사이코패스 또라이가 막 폭파시킨다고 협박하면서 사건이 심각하게 터져. 영화 제목이 다이하드야. 죽을 만큼 힘드네, 씨발. 거기에 막 그런 거 나온단 말이야. 갑자기 전화가 와. 분수대에 가면 5리터짜리 통이랑 3리터짜리 물통이 있다. 4리터를 맞춰라. 4리터를 맞춰서 저울에 정확하게 재지 못하면 폭탄은 터진다. 지금부터 몇 분 주겠다. 영화 시나리오가 이거야. 그 퍼즐 문제 있잖아. 몇 리터 통에 물을 붓고 그 통을 몇 리터 통에 옮기고 5리터 통에 물을 부어. 그리고 5리터 통에 있는 물을 3리터 통에 부어. 그럼 5리터 통에 물이 얼마 남아? 2리터가 남지. 3리터 통에 있는 물을 다 버려. 그리고 다시 3리터 통을 세워. 그리고 5리터 통에 있는 2리터의 물을 3리터 병에 옮겨. 다시 5리터 통에 물을 가득 담어. 그리고 5리터 통에 있는 물에서 3리터 통을 가득 채우고 나면 4리터가 남네요. 그지? 이런 거 퍼즐 풀기를 막 시키면서 그 개고생하고 경찰들 뺑뺑이 시켜놓고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 털어서 도망가고 막 그거 잡으러 뛰댕기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그 양반 4명을 만나면은 봐봐,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 옆자리에 그 4명이 앉아있어. 아니, 4명 중에 1명을 비행기에서 봤어. 아니, 기차 타고 여행 중인데 옆자리에 그 4명 중에 1명이 앉아있어. 섬뜩하겠죠. 뭐 그런 건데. 참고로 이 강한 염기성인 수산화 나트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비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 이유가 이 염기성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염기성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비누가 가지는 성질 중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녹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부가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부에 보면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고 그 밖에 이미 죽어버린 세포들이 몇 겹 정도가 여분으로 여러분들의 안쪽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보호하는 피부층이 존재해요. 여기를 우리는 소위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각질 하면 우리 딱 생각이 뭐해? 전부 다 벗겨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각질층엔 여러분들 땀에서 같이 나오는 면역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세균의 침입을 각질층에서 1차 필터링합니다. 1차적으로 걸러요. 요게 이제 침에도 있고 땀에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안 씻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 세균이 죽은 그 사체들이 쌓이면 그 사체들 때문에 다른 세균의 번식이 도움이 돼서 그 피부에 있는 그 면역 성분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느낌이? 미끌미끌해지지? 네, 녹은 겁니다. 뭐가? 그 각질층의 일부가. 그리고 그 녹은 부분이 비누 분자들이랑 엉켜가지고 그 덩어리 진 앙금 비슷한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네. 그렇게 해서 벗겨내고 나면 다시 그 각질층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들에서 계속 몸에는 세포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바깥의 층 한두 층 정도가 다시 그 수명을 다하고 각질층의 역할을 하러 가겠죠. 안에서는 계속 새 살이 돋아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녹여줄 수 있는 물질이 비누고 그 비누의 소재 중에 하나가 수산화나트륨이에요. 참고로 그 하수구 세면대 뚫을 때 쓰는 약 있잖아, 뚫어뻥. 그거 성분이 얘예요. 피부에 묻으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이게 1조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것부터 하고 18조. 비활성 기체 혹은 노블가스, 이너트가스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비활성이라는 말은 뭐다? 화학적으로 그 어떠한 반응도 정말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 원소들이에요. 보통 우리 잘 봐봐. 질소기체 같은 경우 N2라고 쓰거든요. 질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분자예요. 그 다음에 산소는 O2. 맞지? 그런데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이자 단원자 분자입니다. 원자 하나가 곧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소 찾아내던 초창기에 라부아지에가 발표했던 원소의 정의,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때 발견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누구랑 반응해서 결합되어 있는 일이 애시당초 없죠. 무언가와 결합되어 있지도 않은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럼 무언가를 분해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훨씬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한 뒤에 공기를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조 원소, 비활성 기체고요. 비활성 기체에서 헬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드디어 인간은 하늘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1차 대전은 주로 비행선, 2차 대전부터는 전투기가 이제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하는데 특히 1차 대전 초기에 만들어진 열기구를 더 개량해서 만들어낸 공중 수송 및 강습 장치로 쓸 수 있었던 비행선들이 있었는데 초기의 비행선에는 위에 풍선 부분에 수소기체를 채워놨단 말이야.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총알에 맞으면 터지는 거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헬륨 기체를 넣으면 네. 연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총알이 총알이 풍선을 터뜨릴 뿐이지 풍선이 터질 뿐이지 가스가 터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비행선 몸체에 작은 풍선 여러 개를 채워놓은 부력 장치를 만들어서 하늘에 떠 있게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유명한 헬륨 가스의 용도는 그거죠. 도널드 덕 가스죠.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입으로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내뱉으면 그 목의 성대가 가스 압력 차이로 인해서 팡팡하게 당겨져 가지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이상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도널드 덕 목소리가 나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오리.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거 있어요. 그 아는 형님의 민경훈이 헬륨 가스 마시고 목소리는 이상하게 나오는데 노래 부르면은 원래 자기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가스 마시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헬륨 풍선은 여러분들 웬만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팔죠. 네. 그 공중에 붕붕 떠댕기는 그 풍선 안에 채워져 있는 가스가 다 헬륨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파티 풍선 이런 것들 파는 곳에 가면은 충전도 해주죠. 풍선에다가. 그거 굳이 마셔서 뭐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네온 사인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조금 오래된 건물 광고판 보면 요 부분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데 저건 LED인데 그 글자 선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글자 모양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네온 사인이라 그러죠. 우리 책에도 아마 사진이 있지 싶은데 한번 넘겨봐봐. 있나? 그건 여기 있네.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이렇게 가지고 특히 좀 낡은 건물 노래방 그 간판이 저 글자죠. 저걸 네온 사인이라 그러는데 방전 장치를 통해서 전자 방출을 시켜버리면 그 고유의 색깔, 주로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불이 켜지는 등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네온가스의 특징이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용접할 때 철을 자르거나 잘려진 철들을 이어 붙이는 방법 중에 용접이라고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든 아니면 가스를 이용하든 철이 녹을 만큼의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해서 금속의 끝부분을 일시적으로 녹여서 섞이게 만든 뒤에 그대로 식으면 걔네들이 연결돼서 붙어버릴 거 아니야. 그걸 용접이라 그러는데 이거 시킬 때 그 붙여지는 부분이 약하게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물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연소돼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철판 내부에 녹이 슬어 버릴 수 있다고, 산소가 들어가면. 그러면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열을 가해서 녹여가지고 이어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나 아르곤 기체를 뿜어서 금속이 녹는 부분에는 산소가 닿지 못하게 할 때 쓰는 그런 용접가스로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왜 반응성이 없느냐? 그 이야기했죠. 전자 배치에서 가장 안정된 애들이라고. 화학 반응은 전자가 실제 관여하는 반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족은 전자 개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전자 배치 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거의 이렇다고 보면 돼요. 이제 요 뒤에 내가 이온을 가르쳐 줄 건데, 원자들이 이온이 되는 이유, 혹은 화학 반응을 하는 이유는
전자 배치를 18쪽과 똑같게 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원자는 핵과 전자가 존재하고 핵과 전자는 전기력이라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 전기력의 크기가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원소들,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원소는 요 7개예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리기 더 쉬운 원소들이야. 그 중에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제일 약하고 자유전자 개수도 가장 적기 때문에 금속으로서의 성질, 결합력이 가장 약해서 무른 금속이 된다고. 전자 하나만 버리면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자 하나 버리는 것 자체가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크고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광택이 즉시 사라지는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에 비해 얘네들은 이미 아주 이상적으로 완전히 잘 맞춰진 모습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뭘까요? 연예인 사진을 들이대면서 선생님 똑같게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 이제 여자애들은 좀 그러니까 남자애들. 갑자기 여러분들 밤 꿈에 요정이 한 명이 뾰로롱 나타나서 요정님 만세를 3번 외친 뒤에 요정에게 큰절을 5번 하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되고 싶은 모습을 머릿속으로 100번 외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외모로 태어나게 해준다고 할 때 차은우 못 참죠. 차은우, 박서준, 공유 막 송중기. 예. 와, 똑같은 외모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수술하시려고? 군대 가기 싫은 거. 군대 가기 싫어서 설마? 카리나는, 자, 여자애들이라면 카리나 못 참죠. 카리나, 장원영.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내 외모가 장원영. 몸은 똑같아요. 아니, 몸까지 다. 얼굴하고 몸매 다. 키, 몸매 뭐 다. 맞지? 얘네들이 송중기, 차원우, 장원영이야. 그럼 외모만이라도 얘네들과 똑같아지고 싶어질 거 아니야. 전자 배치만이라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버리는 게 쉬운 거고 이쪽 부근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얻어서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쉽겠죠. 맞지? 그래서 아이돌들은 운동화에 깔창을 넣는 거예요. 남자 아이돌들. 야, 남자 키 180이 넘는데 춤을 춰서 선이 예쁘게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유튜브에 이광수 모기 댄스를 검색해 보면 답이 나와요. 커다란 모기가 나를 물었어. 간지러워서. 그 춤추는 그 동작이 있거든. 참고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인 이광수의 본 직업은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전문 프로 모델입니다. 패션 모델이에요. 본 직업 할 때 이광수는 정말 멋지게 나옵니다.
걔가 CF 하나 찍으면서 개그맨처럼 바뀌어버렸는데, CF 찍고 영화 찍고 하면서 애가 개그 캐릭터로 바뀌었지. 원래 모델 출신입니다. 궁금하면 구글에다가 이광수 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해보시면, 이미지 검색해보면, 그 패션 잡지 사진 찍은 이광수 사진들이 잔뜩 뜨거든요. 안 걸릴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일걸? 원래 모델입니다. 애가 요즘에 런닝맨 팀에서 바보 혹은 사기꾼 도둑놈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안 믿죠, 애들. 그렇게 키 87 막 이렇게 긴 애들이 춤추면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팔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 대표작이 그거죠. 이광수 모기 댄스. 최영만이 이광수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대부분의 10대, 20대 여자아이들의 이상형인 남자 키는 80부터죠. 남자 키는 180쯤은 돼야 될 것 같고. 내 선생님 키가 딱 180이거든요. 네, 내가 180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몸무게가 좀 과하게 나가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선생님은 몸이 앞뒤로 두껍기 때문에 정면에서 늘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 몸무게가 120인 걸 특히나 못 느끼죠. 네. 그런데 이제 전에도 한번 직접 재개해봤지만 선생님 종아리가 웬만한 중학생 허벅지 둘레가 가능하고, 얼마 전에 선생님이 집에서 줄 잡고 선생님 허벅지 제일 굵은 데를 재봤거든요. 27인치 나오던데. 27인치요? 웬만한 좀 날씬한 여학생들 허리 둘레보다 굵죠. 허벅지 하나가. 말이 안 되는데. 요새 뭐 여자 아이돌들 막 22인치, 20인치, 18, 19인치 막 허리 그렇대잖아. 근데 이건 몇 cm예요? 24인치가 대충 한 70cm, 80cm 나올걸? 난 진짜 몸이 앞뒤로 두꺼워서 그래. 그리고 내 몸에 제일 살 많은 데를 내가 옷으로 가리고 다닌단 말이야. 티 안 나게. 배,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부분까지. 게다가 난 앞뒤로 두꺼우니까 정면으로 서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야. 옆으로 서면 진짜 빵이 두껍죠. 그런데 얘네들이 걔네들이라고, 그 이상형들. 그러니까 아이돌들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무대 위에서 춤출 때는 키가 180이 되면 안 돼. 실제로 춤췄을 때 제일 예쁜 선은 173, 4야. 160대 중후반부터 170 초반까지가 춤출 때 예쁘게 나와요, 선이. 근데 자, 너의 미래 남자친구 키 170 하면은 싫죠. 남자 키는 180은 돼야지라는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딜레마를 막기 위해서 뭐를 한다? 신발에? 그렇죠. 깔창을 까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게, 하기 전에 그냥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얘네들이 아이돌이다, 원속에서. 자, 이거 말고 굳이 딱 하나만 더 하자. 바로 얘네들이에요. 플로린, 염소, 요 밑에 브로민, 그 밑에 아이오딘. 요 네 개, 요 줄은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7조 관소입니다. 브로민. 얘네들을 우리는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원자 분자입니다.
즉 뭐다? F2, Cl2, Br2, I2로 존재하는데 할로젠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어로 염, 즉 이온 화합물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기하고 염은 좀 다른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만드는데 얘네들은 수소 기체와 할로젠이 반응하면 산성이 되고요. 일쪽이랑 할로젠이 반응하면 염이 됩니다. 공통 특성은 기본적으로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를 어디에 쓰느냐? 살균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절묘하게 조절하면 사람은 안 죽는데 사람 몸에 있는 세균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살충제는 살충제로도 쓸 수 있고요. 일단 한 가지씩 어디에 쓰는지를 볼까요? F2, 플로린인데 플로린의 한자 이름이 뭘까요? 힌트 하루 3번. 씨앗. 네, 불소입니다. 플로린의 한자 이름이 불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약 성분이 NaF란 말이에요. 플로린화 나트륨. 나트륨하고 플로린하고 반응시킨 거. 불소가 나트륨이랑 플로린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결합한 거. 정확하게는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이온의 결합물인 거죠. NaF, 이온 결합이니까 좀 이따 이온 배울 거예요, 오늘. 그리고 참고로 아까 나트륨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입에 넣고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을 입는 나트륨 다 터진다. 일단 수소 기체와 열이 나니까 폭발할 수가 있고요. 익스타 센 버전들. 설사 터지지 않더라도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강한 염기성이 나와서 삼켰다가는 입과 식도가 녹아 내려가서 과다출혈로 죽겠죠. 그 사극이나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독극물 자살 중에 그 양잿물이라는 걸 마신다 그러는데 그 양잿물이라는 게 바로 이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빨래할 때 쓰는 약. 죽겠죠. 그럼 나트륨 먹으면 죽는다, 그지? 두 번째, 염소기체는 우리가 염소기체를 물에 녹인 물질을 락스라고 해요. 저도 죽겠네. 강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수돗물은 전부 다 이 염소기체를 이용해서 물을 살균 소독합니다. 그럼 부산이랑 또 어떻게 해요? 부산이랑 서울은 오존이라고 하는 기체로 살균 소독을 시키고요. 물론 부산은 그렇다고 염소를 아예 안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에서 물을 퍼올려서 깨끗한 강물을 퍼올려서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균을 죽일 때는 오존을 쓰는데 문제는 그 수돗물이 여러분들 집에까지 오는 파이프가 깨끗하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오래됐을 거니까. 그래서 소량의 염소기체를 섞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오염돼서 생기는 세균 같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겠죠. 염소기체를 물에 녹이면은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하이포화 염소산하고 염산이 같이 만들어져요.
걔네들이 뭐가 된다? 살균 소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기체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건 그거죠. 독일 나치의 2차 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할 때 쓴 독가스가 염소기체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들 알아서 조심하시는데 청소할 때 제일 위험한 짓거리가 특히 남자들 군대 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청소 되게 깨끗하게 한답시고 하는 제일 멍청한 짓이 락스랑 세탁 세제를 섞어 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청소가 졸라 잘 될 것 같지만 특히 세탁용 세제 중에 산소계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들이 많아요. 옥시땡린이라고 유명한 그 표백제가 있습니다. 옥시으린. 그 표백제 있어요, 보통. 깨끗한 옷 같은 걸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옥시크땡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거 꽤 쓰죠. 되게 더러워진 옷 같은 거 와이셔츠 세탁할 때 많이 섞었습니다. 세제랑 같이. 그지? 맞아요. 자, 옥시크린은 옷 같은 데 묻어있는 얼룩 같은 걸 아주 깨끗하게 지게 도와주는 세제고요. 락스 역시 다른 것들을 살균하고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세제잖아. 이 두 개를 섞으면 정말 청소가 잘 될 것 같지만 사람이 죽습니다. 두 개를 잘못 섞잖아요. 그러면 락스에서 염소기체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한다고 두 개를 섞는 순간 거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되는 거야. 염소기체 들이마시면요 적혈구가 자기 일 못해갖고 죽어요. 그럼 군대가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 두 개는 절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뭐란 거예요? 옥시크린하고 락스하고. 섞으면 난 즉시 나와야 돼. 그 염소기체 특유의 향이 올라와요. 그 락스 냄새 좀 독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마시고 있으면 어질어질해지다가 정신 잃고 픽 쓰러져 죽습니다. 네, 시골의 할매들이 자기 집 청소하실 땐 괜찮아. 왜? 어차피 시골은 환기가 잘 되잖아. 대부분 집이 뻥뻥 뚫려 있고 하니까. 환기가 되니까 별 문제 없는데 그걸 아파트 욕실 청소할 때 하고 계시면 큰일이죠. 자, 여러분 잘 봐봐. 아파트 욕실에 유리창 있냐? 환풍기가 있는데 그게 환기가 잘 될까요? 그럼 거기에 그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 그 8, 90년대 초중반 때 할머니 많이 죽었어요. 청소하시다가. 어지러워서. 네, 조심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죠. 그 다음에 브로민 같은 경우는 딱히 소독용으로는 안 쓰이고요. 사진 인화할 때 쓰는 약품 중에 브로민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교 보건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네. 빨간 약. 보통 우리가 그걸 요오드 팅크라고 하고 이제 약품 상표명으로는 포비든 용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마 다다음 단원에 녹말 검출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예, 아이오딘이라는 보라색 물질이고요. 이게 녹말에 닿으면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저기 저 체육복자 색깔 나와요. 아이오딘 그 빨간 약을 녹말 밀가루나 밥알 위에 떨어뜨리면은 그 빨간 약 색깔이 저 체육복 색깔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네요. 네, 군청색으로 바뀝니다. 군청색 혹은 청남색이라고 부르는 색깔로. 그리고 그걸 쓰는 이유는 네, 강력한 살균 소독 기능이 있어서 소독용으로 쓰는 거죠. 요렇게 같은 세로줄에 속하는 녀석들은 그 특유의 성질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맞다. 이거 이야기다. 여기 브로민은 따로 외워두면 좋은 게 호던소 물질 중에 유이하게. 유이하게? 유일이 아니라 유이하게.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이. 네, 수은입니다. 금속 중에 유일하게 수은만 액체로 존재하고요.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상온에서 브로민만 액체입니다. 화합물 말고. 호던소 중에는. 상온에서 액체라고요? 네, 액체입니다.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드문데 호던소 물질 중에 수은하고 브로민 두 개만 액체예요.
아이오딘은 승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 배웠어요. 상태 변화할 때, 승화할 때 나왔죠. 아, 맞아요. 그렇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거나 기체가 바로 고체로 되는 거. 오케이? 네. 자, 이제 이온 배울 거니까 요거 정리하고 10분간 쉬고 9시 땡 하면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온부터 배울게요. 아까 왜 이온부터 배우는 게 자연스럽냐면 우리는 18쪽을 배웠거든요. 18쪽이 전자 배치가 안정된다. 그리고 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힘이요. 전기력이거든요. 아, 핵이랑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전기력입니다. 정전기에 의한 힘인데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R 제곱분의 Q 다시. 여기에 우리가 R이라는 게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 전기력 개념을 주기율표로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R이 증가하는 거야. 맞지? 여기에선 항상 18쪽을 빼고 고려해야 돼요. 얘네들은 너무 완벽하니까 반응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갈수록 R이 감소하겠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아, 거리가. 왜? 우리 주기가 뭐라 그래서 껍질이라 그랬잖아. 맞지? 껍질이 점점 늘어가니까 핵에서 전자까지가 멀어질 거 아니야. 내려갈수록. 아, 태양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자의 전자 구조를 태양계처럼 인식할 수 있는, 보통 중등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중등은 그 껍질 개념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원래는. 자, 그런데 봐봐.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가면 Q가 감소합니다. 여기 Q 전하량인데 Q가 핵의 전하량. 우리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고 핵의 전하량의 크기잖아, 결국.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이쪽이 Q가 작고 이쪽이 Q가 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해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F가 감소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F가 감소하잖아. 즉 전자를 버리기 쉬워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그치, 전자를 F가 증가할 테니까 전자를 얻어오기 쉽겠지. 남한테서 뺏어오기 쉬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온이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누구와 같은 전자 구조를 가지게 됐다? 그치.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온의 전자 배치는 18쪽 원자랑 똑같아요. 적어도 껍데기는 뭐 했다? 성형수술 했다는 거야. 이온들. 근데 여기서 봐봐.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잖아. 맞지?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무슨 전하를 띠게 된다?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되죠. 0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2가 되겠 그치.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죠. 아,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치. 그래서 18쪽과 같은 배치가 되는 거를 이온이라 그래서 얘를 플러스 이온, 얘를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자, 그리고 얘네들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성질이 매우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봐봐. 아까 우리 나트륨 먹으면 큰일 난다고 배웠죠. 네. 염소기체를 들이마셔도 큰일 나죠. 네. 근데 있잖아. 나트륨 덩어리에 아까 우리 할로젠 이야기할 때 할로젠은 반응성이 큰 기체고 일족인 수소나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덩어리에 염소기체를 붓잖아. 그러면 막 불꽃이 파바바바박 튀면서 화학 반응을 해요. 그게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반응이 엄청 잘 일어나. 빛이었어도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온도가 낮아도 반응이 잘 일어나고 실제로 반응하는데 산소도 필요 없어요. 공기가 없어도 반응은 돼. 그리고 그 불꽃이 튀는 반응 끝에 흰색 고체 결정이 만들어진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게? 나트륨 덩어리에 독가스인 염소기체를 부어 넣으면 막 불꽃이 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흰색 고체 결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게? 이게 아니요, 짜! 소금이에요? 나트륨에 염소를 부으면 소금이 된다.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 뭐 죽는 줄 알고 그것도 아니고 꽃이 그만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염화나트륨 소금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방송이 진짜 멍청한 짓을 한 거. 천일염은 몸에 좋은데 정제염,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염화나트륨은 몸에 안 좋다는 개소리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네,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두 가지를 우리 사람의 몸은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 또 하나의 그 말도 안 되는 미신이 그거잖아. MSG 몸에 안 좋다. 화학 조미료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미원 같은 거 많이 넣으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맛소금 몸에 안 좋다. 이런 거 되게 한때 방송에 핫했던, 그 심지어 MSG가 조미료 안 쓰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면서 그 고발하고 댕긴 그런 방송도 있었는데, 사실 MSG는요, 아니 염화나트륨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글루탐산 나트륨인데, 그거 어디서 뽑아내냐면 미역이나 다시마나 멸치나 콩에서 뽑아요. 별로 좋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옛날에 한때 미국에서 실제로 이거 있는 단어입니다.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 그러는 CRS라는 그 질병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중국집 요리만 먹고 나면 속이 니글거리고 메스껍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소화불량이 일어난다. 실제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그런 질환이에요. 그런데 중국 요리는 이 조미료를 엄청 많이 때려박는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백종원이 장사할 때도 그때 썼는데 지징이라고 그 닭가루라고 불리는 그 조미료를 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치킨 스프 맛 다시다.
그걸 이제 다른 볶음 요리나 그런 거에 때려 박아 넣어요. 참고로 굴소스도 MSG 들어있습니다. 있었어요? 연두도 MSG 들어있고요. 그 아, 액체 조미료 있죠. 다시다 미연 다 그거죠. 맛소금도 맛있는 이유가 그게 들어있는 거고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뿌리는 허브 솔트에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새우깡 가루도 그게 들어있어요. 새우깡. 각종 과자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지. 아, 집에서 한 가지 비밀 가르쳐줄까? 집에서 가끔씩 이제 중학교쯤 되면 혼자 요리라는 걸 도전해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 중에 이제 특히 여자애들이 쉽게 못 참는 떡볶이라는 거에 도전을 이제 해보죠. 떡볶이를 했는데 맛이 없으면 집에 찬장을 열어서 소고기 다시다나 미원이 있으면 반 스푼만 넣어서 휘휘 저어보세요. 야, 맛있겠다. 저기 분식집 맛 그대로 나옵니다. 아니 특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마트에 파는 뭐 몇 분 떡볶이 이런 거 사무떡볶이. 3분 떡볶이 이런 거 먹어봐도 왠지 좀 뭐가 맛이 닝닝하고 그치? 집에 찬장 열어보면 부모님들이 쓰는 조미료 막 특히 연두라도 있을 거예요. 요즘 유행이니까. 뭐요? 연두라고. 연두라는 그 액체 조미료 그거 조금만 이렇게 밥 숟가락에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휘휘휘 저어가지고 다시 한번 맛보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응? 딴 거 아니고요. 이 미원, 연두, MSG를 때려 박으면, 응? MSG를 때려 박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재료가 개쓰레기라도 맛은 나와요. 참고로 취두부 자체가 콩으로 만든 치즈입니다. 요새 피자 중에 유명한 거 뭐냐? 꿀 찍어 먹는 거. 고르곤졸라. 그 고르곤졸라 피자 굽기 전에 치즈 냄새 맡아본 적 있냐? 아니요. 고르곤졸라 치즈라는 치즈가 있거든. 네. 거기에 한약재 향기 조금 섞으면 취두부 향기 나요. 진짜요? 아니 생각해봐. 치즈가 뭐야? 우유, 단백질을 발효시켜서 만든 게 치즈잖아요. 그래서 까망베르 치즈나 고르곤졸라 치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똥내 나는 치즈로 유명합니다. 근데 향 장난 아니게 독해요. 블루치즈 계열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취두부는 두부를 각종 한약재에 절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팔각이라고 돼지고기 비린내 잡아주는 향미 재료 있거든요. 그거 꽃송이 비슷하게 생긴 껍데기인데 그거 한 개 정도만 넣으면은 돼지고기 들통에 한 통 가득 끓여도 잡내 없어져요. 그런 거라던가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는 각종 향나는 고수 같은 풀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두부를 넣고 푹 젓갈처럼 절여 놓은 거라고. 그게 취두부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 무슨 과일이냐? 똥내 나는 과일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입에 넣기 직전까지가 지옥이에요. 넣고 나면 그렇게 고소한 음식이 없어요. 자, 어쨌거나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서 8개를 맞춰야 되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전자 개수가 몇 개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얘네들은 빵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전자를 금속 쪽은 버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문제가 뭐냐면 4개나 버리거나 4개나 뺏어오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혼자 가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애들하고 결합해서 가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온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봐. 나트륨 한번 봅시다. 나트륨 원자는 중간에 원자핵에 플러스 11이죠. 그 11개의 전자가 깔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돌고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8개 돌고요. 그 바깥쪽 껍질에 전자 1개가 더 있는 거야. 이게 나트륨의 전자 배치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원자핵 플러스 11은 그대로겠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남는데 요 2개, 8개의 배치는 누구 배치랑 똑같다? 네온하고 같은 배치가 되잖아. 그러고 전자가 분리된다. 그러면 나트륨은 이게 이제 화학식을 쓰면 나트륨 플러스랑 전자가 된다는 거죠. 왜? 얘는 지금 봐봐.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는 12잖아. 전하량이.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이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12였겠지.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 몇 개를 버리면 돼? 2개를 버리면 얘랑 똑같은 배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0이니까 2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에 마그네슘은 2 플러스라고 적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이온이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1 플러스니까 1 생략하고. 마그네슘이나 칼슘 혹은 베릴륨은 2뿔이 되는 거고 알루미늄은? 그렇지, 3뿔이 되는 거야. 이온을 여러분들 실제로 2학년 올라가서 이온을 배워야 될 때 1뿔, 2뿔, 3뿔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진짜 다 힘들어해. 주기율표를 모양대로 외워놨다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말고 주기율표 밖에서 이온 나오는 거 2개, 은 빼고 다 2뿔이야. 그렇게 해도 돼. 은 이온만 1뿔이에요. 구리도 2뿔, 철은 2뿔, 3뿔인데 그냥 2뿔 쓰면 돼. 납도 2뿔. 대부분 금속 이온들은 2뿔이에요. 금은 이온 안 돼요, 웬만해서. 그래서 금은 아직 녹이 안 슬어요. 금은 금속인데 모든 금속 중에서 반응을 가장 안 하는 금속이 금이에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박물관에 신라시대 금관은 아직도 금색이야. 요새 국립중앙박물관 최고의 유물. 백제에서 발견된 금동 향로. 그거 그대로 금이잖아, 아직도. 근데, 동네 안락동에 가면 충렬사라는 사적이 있어요. 동네 부사 송상현공, 충렬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시호는 아니죠. 어쨌거나 호칭을 받은 충렬공 송상현공의 사당이 있는 곳이 충렬사예요. 절안이고. 거기에 가면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 부사였던 송상현공이 썼던 갑옷과 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녹 다 쓸었습니다. 걔는 철이잖아. 근데 신라시대 금관은 아직도 금색이라고. 녹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거에 비해 플로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플로린은 플러스 9번이죠. 그럼 플로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핵이 플러스 9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돌고 있을 거고, 꽈득 차 있으니까 일부러 안 그릴게요. 귀찮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 그럼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돼?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잖아. 여기 지금 한 자리 비었죠. 그래서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받으면, 그쵸. 전자 배치는 네온하고 같아지는 거죠. 플러스 9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꽉 찼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꽉 차겠지.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때? 똑같게 보이죠. 대신에 얘는 뭐야? 플러스는 9인데 마이너스가 10이니까. 네. 그래서 얘를 식으로 적으면은 플로린이 전자를 받으면 F-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온이 되는 반응식을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이제 주기율표 지우고 나머지 설명해 갈 거고, 헛소리 한 것 때문에 진도가 많이 안 나가지면 그냥 이온만 가지고 오늘 설명 쭉 다 하고, 분자는 다음 주에 갈 수도. 다음 주는 외울까 뭔지 느낌이 오죠? 교재에 있는 이온들을 오늘 이온 이름 읽는 법도 가르쳐 줄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이온 이름들하고 이온들만 빡시게 딱 일부러 요 단어는 진도 천천히 나가. 이거 빨리 나가면 난 2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네, 그 표에 있는 거 그냥 시험 칠 겁니다. 자, 이온의 명명법입니다. 명명법이라는 말은 이름 붙이는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양이온. 양이온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양이온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화까지 가르쳐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특정 물질, 이온으로 만들어진 특정 물질을 볼 때 되게 익숙한 거 하나를 내가 느끼게 해줄게요. 어느 게 더 익숙해? 앞이야, 뒤야? 앞에 게 익숙해, 뒤에 게 익숙해? 앞에 걸까? 과연? 여러분들 과학책 다 뒤져보면 다 뒤에 걸로 적혀 있는데? 아니, 청산은 가리고요. 그 독약기구. 유독 과학책에 보면 구리 뒤에 투가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요. 우리 주기율표 아까 봐봐. 여기를 1족, 여기를 2족, 여기를 13족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칼슘에서 그 뒤에 주기율표 실제로 보면 이렇게 10칸이 붕 떠 있잖아요. 거기가 3족부터 12족까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별도의 다른 전자배치 특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학에서도 원래 심화 가면 많이 다뤄지게 될 거야.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채워놓고
그 다음 전자들을 네 번째 껍질이 아닌 세 번째 껍질 사이사이에 10개를 더 끼워 넣는 자리가 3족부터 12족인 애들이에요. 전자 배치를 지금은 이제 고3 화학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학 전공을 할 생각으로 심화학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배울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화학은 꼭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심화까지 배우는 게 좋긴 해. 근데 어쨌거나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구리 이온은 구리 이온은 그냥 플러스도 가능하고 구리 이온은 2 플러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온이 다르죠. 얘 가지고 염화구리가 되면 CuCl이 되고 이 이온으로 염화구리가 되면 CuCl2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온이 대부분의 원소는 한 가지만 돼요. 수소는 플러스 1만 되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플러스 1만 되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플러스 2만 되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말한 구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가 돼요. 철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 돼. 이온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씩 나오는 원소들이 있단 말이야. 대부분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 이온 같은 경우 구리는 여러분들이 이가 이온 말고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철 같은 경우는 이가 이온과 삼가 이온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쓸 때는 어떻게? 철 이가이온, 철 삼가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겠죠. 이런 애들을 제외하면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끝나요. 양이온들은. 플러스 이온은. 딱 하나 예외가 하나 더 따로 외워야 되는 건 얘입니다. NH3가 뭐게? 그거 아모니아. 암모니아거든요. NH4 플러스 이 전체가 하나의 이온으로서 돌아다닌단 말이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게? 네. 암모늄 이온. 얘는 암모니아입니다. 네, 맞아요. 요것만 따로 외우면 돼. 나머지는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 붙이면 되니까 양이온들은 따로 외울 게 크게 없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음이온은 가장 기본은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F-SE-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F가 뭔데? 플로린. 그럼 F-는? 네, 플로린 화이온이 되는 거야. S는? 황. 그럼 Se-는? 황화이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쭉 가게 될 건데.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원소 이름이 땡소로 끝나는 원소들이 있죠. 땡소, 염소. 염소, 산소, 질소, 탄소. 어쨌거나 연소 이름이 소로 끝나는 이 원소의 음이온 이 될 때는
소자를 지우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산화이온. 네, 그래서 Cl-와 O2-의 이름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염화이온. 네, 염화이온, 산화이온. 산화이온이 되는 거야. 산화이온. 자,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중학교 2학년, 기존엔 1학기, 지금은 1학기일지 1학기 기말일지 2학기 중간일지 애매한 딱 그 부분인데, 비금속 원소 산화물의 다원자 음이온. 어따 제목 길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에 탄소, 질소, 규소, 인, 황, 얘네들. 요 선생님 밑줄 진단. 탄소, 질소, 규소, 인, 황. 얘네들은 산화물이라고 산소와 공유결합으로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비금속들끼리라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비금속 원소 산화물이라 그래.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CO2. 그게 이제 비금속 원소 산화물인데, 가끔씩 그 비금속 원소 산화물에 산소가 좀 더 붙으면서, 산소가 한 개 정도 더 붙으면서 원자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뭉쳐 다니면서 이온인 척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금속 산화물의 다원자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요. 이것도 규칙이기 때문에 딱 이대로만 붙이면 돼. 비금속 원소의 첫 글자와 산화물,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산소잖아. 그리고 음이온이니까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화이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이번에는 화자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NO3-, CO3e-, SO4e-. 자, N이 뭐예요? O는? 그럼 NO3-는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에헤이, 화자 지우라고. 네, 질산이온. 그럼 얘는? 탄산이온. 네, 탄산이온. 얘는? 황산이온. 얘는? 얘는 그 황화이온. 얘는? 황산이온. 자, 지금도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자,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황화이온, 산화이온입니다. 하나 더 가르쳐 줄까 말까? 한 김에 끝까지. 이거 원래 시험 치기 전에 가르쳐 주는 건데, 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E-고 얘는 E-일까요? 굳이 하나 더 할까? 자, PO4 3-도 있거든요. 얘는 뭐라 부르면 돼, 이게? P가 인이죠. 인산이온. 네, 인산이온입니다. 인산이온. 네. 왜 얘는 3-게? 왜 얘는 마이너스, 얘는 E-, 얘는 3-냐? 자, 아까 선생님이 주기율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게? 비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 버리고 싶어 한다? 당겨오고 싶어 한다? 남의 걸 가져오고 싶어 하겠죠. 맞지? 근데 그 전자를 당겨오는 힘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고 위로 갈수록 세단 말이야. 그래서 서열 1등이 플로린이고 2등이 산소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플로린을 화학 시간에 원소기호 배울 때 이후로 보거나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위험한 원소라 가지고 중등과학에서는 안 다뤄집니다. 고등 때도 다룰 일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누가 제일 힘이 세다? 전자를 당기는 힘은? 산소가 사실상 제일 센 원소예요. 플로린 빼고 제일 세니까. 그럼 봐봐. 질소랑 산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누가 세다? 산소가 더 세지. 산소는 전자 몇 개를 얻어와야 자기가 만족하죠? 2개를 얻어와야 되지. 질소는 3개를 얻어와야 되죠. 근데 원래 몇 개 들고 있어? 5개 들고 있잖아. 얘네들은 6개 들고 있고 얘네들은 4개 들고 있죠. 맞지? 그럼 여기 잠깐만 와봅시다. 산소랑 질소랑 전자를 당기는 힘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긴다? 산소가 이겨요. 근데 1대1로부터도 산소가 이기는데 남자애들 얘로부터 내려오는 궁극의 진리. 다구리엔 장사 없다. 그죠? 예, 여럿이서 모여서 뚝 패면 이길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죠. 근데 1대1도 아닌데 더 센 놈이 1대3으로 붙으면 개 털 수 있겠지. 그래서 5가 3개니까 마이너스 몇이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하나가 마이너스 2잖아. 이게 3개면 마이너스 6. 그러면 질소는 자기 거 3개를 얻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들고 있는 5개를 털릴까요? 틀려요. 네, 그래서 플러스 5가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와. 그러면 얘는 O 3개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탄소는 탄소는 4. 플러스 4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야. 황산은 자, O가 4개니까 5가 4개면 마이너스 4. 그럼 S는 S는 4. I는 S는 네, 플러스 6이잖아요. 0. I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에 P가 마이너스 P는 질소 밑에 있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와봐. H가 4개야. H가 4개면 플러스 4죠. 네. 그러니까 질소는 뭐다? 질소는 야 준다는 놈이 서 있는데 왜 자기도 버려야 돼? 야 드디어 질소가 받을 수 있는 찬스야. 네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얘 봐봐. 플러스 3 그럼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그래서 0이잖아. 근데 4, 5, 6은 전자 개수 제일 바깥쪽에 2.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그럼 H2O는 H2O.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공유결합의 비밀이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그래서 여기잖아. 내가 이거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이 긴 귀찮은 이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원래 과학은 예외 없으면 재미없지. 자, 이 녀석의 이름을 맞춰보시오. 참고 오늘 수업 잘 들었으면은 지나가면서 배웠다. 얘도 이온이거든요. 다원자 음이온. O가 산소. H. H가 수소. 수소. 얘 이름은 참고로 이거 아까 지나갔는데 수업할 때. 오늘 수업 필기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겁니다. 힌트. 알칼리 금속 필기를 뒤져보세요. 수상한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쟤네 이름이 뭐다? OH-는 무슨 이온이다? 수상. 네, 얘 이름은 수산화 이온입니다. 원래 들어오면 봐봐. 수소랑 산소가 붙어 있는 다원자 음이온이면 수산 이온이 돼야 되잖아. 얘는 화자 안 지워요. 저안에 네. HO 마이너스.
이 OH인 거는 그 원소 기호 쓰는 순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구조적으로 OH가 더 자연스러운 구조이기 때문에 OH로 쓰는 게 맞아요. 나중에 시성식이라고 고등과정 화학 심화 가면 배웁니다. 나는 H로. 원래 원소는 CHO 섬인데 얘는 구조가 OH 구조로 들어가는 게 맞아가지고 OH라고 쓰고, 아까 봐봐.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했잖아. 오늘 이온만 이야기로 했으니까 이온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게 맞겠죠? 이온들이, 그럼 봐봐. 양이온은 플러스지, 음이온은 마이너스잖아. 얘네들은 더하기 빼기니까 서로 다른 극이라서 정기적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온들끼리는 더하기 옆에 빼기, 그 옆에 더하기, 그 옆에 빼기, 이렇게 계속 쌓인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교차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게 이온결합 화합물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수를 합쳐서 0이 되도록 합쳐져야 돼요. 다음 주에 요건 앙금이라는 거 가르쳐 주면서 원래는 심화로, 원래는 현재 개정되면서 이온까지만 배우면 끝나거든. 근데 이온들이 뭉쳐지는 화합물 특징도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분자랑 구별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건 다음 주에 마저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온만 집중적으로 지금 파는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수산화 나트륨이잖아. 근데 얘네들을 화학식을 쓸 때는 NaOH를 쓴다고. 정확하게는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쓴다? 화학식으로 쓸 때는 양이온을 쓰고 음이온을 써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는 뭐부터 읽는다? 거꾸로. 음이온을 쓰고 양이온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써봤거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긴 거, 베이킹 파우더 이야기입니다. 얘 화학식 어떻게 되냐면요. 거꾸로 쓰면 돼요. NaHCO3가 됩니다. 자, 봐봐. Na 플러스지, H 플러스지, CO3 E 마이너스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요거 삑살이 나는 거는 다음 주에 마저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그래서 요 뒤에 문제들의 이온까지만 다 이온 있는 것만 좀 풀어오시면 되고요. 분자 말고, 이온과 관련된 문제들만 풀어오시면 되고, 전기분해는 다음 주에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과제는 저기, 153쪽에 이온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이온 이름하고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예에 있는 표 있지. 저거 제대로 좀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거 시험 칠 거고요. 문제 푸는 거는 뒤에 있는 거, 이온 중에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보세요. 앞에 70, 이거 앞에 거 덜 푼 거 마저 다 풀고. 전기 빼도 전기만 안 풀고. 이온이 들어갔는데 전기 흘리는 거는 안 풀고. 알겠지? 네. 끝.